안녕하세요. 행정 연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랑 이번에 이제 출제했던 경향 있잖아요. 그걸 좀 분석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대비할 수 있는 방안대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비되는 기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내년 시험 대비에 있어서 굉장히 실효적인 그러한 단계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저도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3개예요. 그래서 OT 자료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가 있고, 강의 계획서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숙제가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논리 구성 연습 숙제라는 자료 있죠? 자료가 있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혼자서 복습하시면서 빈칸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빈칸을 메꿀 때 예를 들면은 교재를 보고 메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해했던 어휘 있잖아요. 그 어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써보고서 내가 생각했던 통상적인 언어하고 그 다음에 법학적인 용어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틀리면서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추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빈칸에 이제 채워지는 정답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면서 뭐가 중요한 요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출제 기조 변화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기존에 이제 노무사 시험이 다른 영역의 시험하고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래서 양도 적고 그 다음에 변시나 행시 같은 경우에는 참조법령이 좀 두껍게 이제 제시가 됐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참조법령이 제시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었어요. 결국 뭐냐면은 거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기존 출제 경향에서 단순한 사실관계를 통한 명확한 논점 제시가 우리 시험의 기존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사실은 제시문의 양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분석에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명확한 쟁점, 예를 들면 원고 적격, 그 다음에 뭐 제소 기간, 그 다음에 대상 적격, 이러한 표현들을 논점을 제시해 주면서 문제를 풀도록 교수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출제 경향 변화된 모습, 거기에 1 이걸 보면 제시문의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게 제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로 실무를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실무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진호위가 됐건 아니면 뭐 자문이 돼서 그 의뢰인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리포트를 쓰던 간에 첫 번째 목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 목차가 뭐냐면 이 사건의 경위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건 뭐 노무사가 됐건 세무사가 됐건 이 사건의 경위라는 목차를 잘 쓰는 사람이 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이제 교수님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돼서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측량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좀 기조를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제시해주는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역량도 좀 측량해 보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걸 우선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시문의 해석에 국한된 사실관계 파악이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시문의 해석만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와 법리와 논점이 탁탁탁 떨어지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두 번째 출제 경향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행정쟁선과 관련된 법령, 그 다음에 참조법령에 대한 해석 역량도 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실무 역량에 대한 측정으로 기조가 변화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 심판 단계를 수행하는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의 처분과 관련된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려 그러려면 법령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을 제대로 보는 능력도 이제 평가의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출제자들이 마음을 좀 먹었어요. 올해 그 시험을 보신 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내년에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게끔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올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신 분들도 아마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판례가 주어지고요. 그 하나의 판례에서의 법리, 그 다음에 요건 사실, 그 다음 따다닥 이렇게 떨어지게끔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시 처분의 기한,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제소 기간 이거를 갑과 을로 섞어가지고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두 가지 판례의 법리가 융합돼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출제자들이 어떠한 출제에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 판례 보고 그 하나 판례 법리에 의한 사실관계와 법리 따다닥 떨어지게끔 출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두 개 정도의 판례를 섞어가지고 그 섞은 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사실관계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판례의 법리를 융합해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이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도 좀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좀 느껴졌어요. 네 번째는요. 수험적 관점에서 기계적 현출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문학 판검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세트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쟁점별로 딱딱딱 떨어져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쟁점에 대해서 기계적인 현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마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성에서는 점수 차이를 내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답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고 기존의 이제 학습 방법 자체가 뭐 강사가 그 작성한 사례집에 있는 사례와 유사하게 나오면 그 사례집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쓰듯이 거기다 딱 박아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인지 그게 아니라 결국 행정쟁송이라는 당사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 또는 청구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처맞는 행정청이 있을 거예요. 그걸 피고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하고자 하는 판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세 명의 당사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해결의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 그 부분을 해보겠다라는 걸로 좀 전환이 된 거예요. 좀 말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대응 방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즉 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해력을 평가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에는 그냥 판례의 결론만 우리가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암기를 위해서 이해했다면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이제 정확하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판례를 설명하기 이전에 아무튼 그림을 그리던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판례가 문제됐던 사실관계가 이렇다라는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 속에서 판사가 고민했던 그 다음에 차용하고자 했던 법리가 이런 거고 그 법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건 사실이 이런 거였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이렇게 해결돼서 누가 만족하고 누가 불만이었다. 이 스토리 라인이 여러분들한테 좀 짜임새 있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릴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예전에는 제시문에 있는 정보에만 국한해서 여러분들의 해석이 뭐 역량이 평가됐다면 이제는 참조법령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참조법령이라는 건 결국에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법을 구성하는 그 법규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행정법령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 어떤 과목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러면 행정쟁송법이 좀 상위법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노동법이 하위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쟁송과 관련된 기술적인 어떠한 총론적 법이 행정쟁송법이라는 인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심고 그 다음에 참조법령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사례집에서 참조법령이 주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참조법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도 많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 평가인데 뭐 말이 거창한 거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려 그러려면은 결국엔 판례의 결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판례의 결론과 이 판례의 결론이 융합된 사실관계 속에서 그 판례의 결론을 끌어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사례를 처음 보는 사례에서 판례를 끌어오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A 판례, 그 다음에 A 판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A 판례에 대한 요건 사실 이렇게 따다닥 하면은 굉장히 그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A, B, C 판례에 있는 내용이 융합되어 있는, 응축되어 있는 사실관계라 그러면 A, B, C 판례를 끌어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판례가 약간 이렇게 결합된, 그렇죠? 융합된 그러한 창작 사례에서 여러분들 그걸 끌어오는 연습. 자,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강사가 좀 부지런하게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나갈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수험적 관점에서 제한된 그 기계적인 현출 역량 평가에서 이제는 좀 실무적 관점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고, 그 다음에 피고, 판사, 각각 얘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 방안,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는 좀 더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뭐 그러한 뭐 실무 이야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드릴 수 있도록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잘 되려 그러려면 여러분 교재에도 앞에 있지만 행정쟁성이라는 게 기승전결이라는 타임라인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타임라인별로 실질적이고 좀 실효적인 해결 역량을 같이 연습을 할 거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요, 행정쟁성의 기승전결이라고 있죠. 거기에도 보면 맨 밑에 갑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갑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갑.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가 있죠. 그렇죠? 거기도 동그라미 치고. 이게 여러분 행정쟁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사자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비 걸고자 하는 갑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비 걸도록 문제를 야기한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찍어 누른 걔가 이제 피고가 되겠죠. 또는 피청구인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갑이 찾아갈 수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노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딱 2개인데, 그게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거기다가 언더라인 동그라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행정법원을 가는 거죠. 그 행정법원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 4명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행정쟁송을 좀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이 4명이 각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4명에 있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고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고민에 대한 행정쟁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치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그 고민에 따른 결론이 올바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그럼 뭐 작년하고 뭐 대단하게 달라지냐? 대단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암기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융합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뭔가 이렇게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기계적인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수업 방식, 그거는 그대로 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플러스 알파로 얹혀지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행정쟁성의 기승전결이 여러분들 이제 OT 과정에서 첫 번째 내용이 되니까,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애가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운전면허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는 누가 해줬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울지방경찰청장, 여러분 면허증 한번 있으면 한번 꺼내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가 자기의 직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면허가 없으시군요. 그렇죠? 그 면허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이름을 저는 잘 모르죠. 뭐 김갑수라고 우리가 예정해보면 거기 김갑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직인이 찍혀져 있어요?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찍혀져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찍혀 있는 거죠. 즉
여러분한테 도로를 점용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권한, 그 권한을 누가 줬냐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관념적인 기관이 준 거예요. 여기를 구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민하진 않아요. 알겠죠? 여기를 구성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의 쟁송은 민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이 기관의 장 있죠. 얘를 우리는 처분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볼 거고, 아무튼 운전면허증에 찍혀져 있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관인이 이렇게 딱 찍혀져 있는 애. 얘가 갑한테 운전면허를 줬었죠. 그렇죠? 근데 얘가 뭘 했냐면은 운전면허를 받고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야, 내가 줬던 거 있잖아. 내가 다시 걷어 드릴 거야. 라고 해서 면허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얘는 누구예요? 얘는 일반 국민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기관이 사인에게 면허 취소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얘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행정쟁성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법치행정이라는 거예요. 법치행정.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그 관할 뭐라 그래요? 사또가 말을 탈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백성 갑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지나가다가 그 사또한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야, 너 앞으로 말 타면 죽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는 뭐 조선시대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조선을 너무 무시하나?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이었냐면 그게 인치주의예요. 인치주의. 즉 사또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국민의 삶, 백성의 삶이 지배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제 말을 타는지, 내가 언제 말을 타지 못하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노무사, 야 올해 있잖아 좀 귀찮고 비도 오고 하니까 올해는 노무사 시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올해 대비했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봐야 되는데 내년에 또 비 많이 오면 또 안 보내?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이죠. 그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언제 딱딱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기 수업에서 여기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즉 국가가 하는 어떤 작용에 대해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인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떻게 돼요? 계획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들이 예측하고 그 예측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이 이제 열린 건데 그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영어로 하면은 룰 오브 로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 얘기의 근간은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국민이라는 게 백성이 이제 주인인 거예요. 주인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국민 주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이 주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을 스스로 지배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주권을 어떻게 하냐면 위임을 줘요. 위임을 주면은 국가 권력에게 주는 거죠. 국가 권력에게. 이거를 우리는 이제 통치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국가 권력 중에서 여의도, 국회 있잖아요. 국회. 국회에서 갖고 있는 이 통치권이 뭐냐면 입법권이에요. 입법권. 그러니까 법을 정립하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냐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정하는 법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그러면 노동위원회법. 그렇죠?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또 누구한테도 줬어요?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했죠. 그래서 행정부에게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율된 내용대로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노동과 관련된 노사 관계에 대한 어떠한 정책, 그 다음에 작용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애들이 이제 사법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은 노동위원회법.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신뢰감이 가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법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얘네들도 이 법률에 따라서 뭘 만드냐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요. 법령을 만들어요. 법령. 법령을 만드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시행령, 시행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주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주권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제정하는 법, 그걸 우리는 헌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헌법 지금 헌법 있잖아요. 지금 헌법 개정할 때 그때 여러분들 국민 투표를 해보신 분이 여기 있나요? 없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헌법을 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하고, 그래서 법 중에 법이라 그래서 헌법이라 그래요. 법헌자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만약에 세법의 반대말이라고 알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법 중에 법, 최고 법규예요. 이게 최고 규범. 그래서 국민이 그걸 위임을 주면 국가 권력이 통치권을 부여받고 그 통치권이 국회에서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집행권인데 그 집행권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도 입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집행권의 내용인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서 제정한 법을 우리는 법령이라 그러는데 그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럼 시행령은 뭐냐면 관념적으로는 대통령이 제정한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각 부가 제정한다라고 해서 부령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자, 노동위원회 법은 여의도에서 제정하죠. 근데 노동위원회 법 시행령, 그건 어디서 만드느냐? 고용노동부에 노사관계법제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할 거냐 시행규칙으로 할 거냐 그냥 거기서 정한단 말이에요. 즉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다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어때요? 부속법령 공부를 하죠. 부속법령. 그때 부속법령이 뭐냐? 노동위원회 법, 그 다음에 그 노동위원회 법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그래서 노동위원회 법 시행령이 있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국민이, 그렇죠? 위임을 준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법률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에 또 위임을 받죠. 왜냐하면 애초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국회가 다시 위임을 주면 얘네들이 또 이런 걸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33조를 보면은 근로 3권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단체 교섭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국민이 만든 거예요. 국민이. 근데 이제 이거는 헌법은 어때요? 가오가 있어야죠. 최고 법규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내용이 개방적이에요. 그러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노동위원회 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노동위원회 법. 이건 이제 여의도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제정하기도 어렵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싸워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이게 노동위원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례가 지자체에서 뭐 조례도 있고 뭐 규칙도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이걸 다 해서 뭐라 그러느냐? 이걸 다 해서 우리는 법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규범인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에 근거해서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해서만 행정청은 국민에게 이러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by 법령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있잖아. 너 나보고 인사 안 했잖아. 면허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만 얘가 면허 취소라는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더라. 근데 이 법령을 구성하는 그 법규의 체계적인 지위라는 건 헌법부터 법률, 그 다음에 법규 명령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법규 명령. 이걸 법규 명령이라고도 해요. 여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를 가백에 할 때 헌법에서는 뭐가 관련이 될까요? 헌법은 기본적으로는 이동의 자유라는 게 기본권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이동의 자유라는 게. 근데 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그게 바로 도로교통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법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만으로 다 규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는 가백의 면허 취소라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렇게 체계적 지위를 갖고 있는 법령에 근거해서 얘한테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떨까요? 내 맘대로도 좀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인식, 어떤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법학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실학자, 뭐 성리학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인간의 본질, 뭐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 이런 거를 했지 법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뭐 이야기했던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조선시대는 법이 그렇게 중요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요. 덕으로. 그렇죠. 인치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덕으로 여러분들한테 면허를 주나요?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싸가지 없게 면허를 뺏지도 않죠.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만 법령에 근거해서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치행정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기본법 한번 볼까요? 행정기본법. 여러분 지금 법전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에 보면은 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법제처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 행정기본법 8조가 있어요.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있는데 그 행정기본법 8조에 보면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표제하에 어떠한 행정작용이라는 건 법에 근거해서 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행정법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이게 행정기본법 8조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작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신 분 중에는 마지막 문제에서 보면은 고시처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시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기재가 되어 있느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게 하나의 쟁점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은 사실 고민할 영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제시문에 보면은 언제부터 그 일반 처분을 한다라고 시행이 나왔어요. 시행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잖아. 나는 사실 홀수를 좋아해. 그러니까 홀수날에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에 근거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근거해서만 그 일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문제에서도 마지막 문제에서 고시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제시문에. 근데 그게 효력 발생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다라고만 됐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국가작용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건 그냥 국가작용의 기관인 행정청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됐다라는 건 이미 그때가 효력 발생일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거기 뭐 효력 발생일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행정협업 촉진에 관한 뭐 그 규정에 따라서 플러스 5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고민을 할 때 법치행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때 시행이 됐다라는 건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된 거고 그게 바로 효력 발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리도 행정기본법 8조에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행정기본법 8조에 의해서 여러분들 올바르게 파악을 한다 그러면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암기해야 돼요. 행정기본법 8조. 즉 서울지방경찰청장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행사기관인 처분청이 사인인 국민에게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려 그러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법을 구성하는 그러한 법규의 체계적인 지위는 헌법부터 법률, 법규명령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당해 사안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서 몇 조에 근거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실관계 속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거기 들어가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렇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걸 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밑에 표시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처분청은 갑의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령, 그렇죠. 그 법령이라는 게 뭐냐? 법 플러스 법규명령을 얘기하는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얘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 법에 근거해서 얘가 했겠구나.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8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너는 언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거야?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유명한 법학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을 덕으로 그래서 다스렸기 때문에 덕으로 내가 너한테 면허도 주고 내가 덕에 기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몇 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몇 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몇 조에 근거해서 내가 너한테 면허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는 뭘 알아야 돼요? 행정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뭐야?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법령정보센터에다가 행정법이라고 치면은 검색 결과 뭐 없음 이렇게 나와요. 행정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는 내용의 법 전체를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강학상 통칭하는 거죠. 여러분 노동법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오시진 않았죠. 그렇죠? 노동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노사관계를 규율해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부속 법령이 있죠. 그걸 우리는 강학상 노동법이라고 통칭하는 것뿐이지 그게 개별 법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공익을 실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과 관련된 내용의 공익적 법을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런 행정법을 구성하는 그러한 법들은 기본적으로 한 2000여 개 정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배우기 있는 노동법, 그 대표적인 거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법인데 여기서도 행정법에 근거해서 갑한테 이런 걸 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는 행정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럼 공무원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를 봐요? 시험 과목에? 헌법과 행정법을 봐요. 그럼 왜 볼까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공익을 실현해야 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그러한 역량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라는 그 기관을 구성하는 그 인적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러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는
행정법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처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니까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몇 조 몇 조 몇 조야. 그러니까 너는 운전면허 취소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언더라인 해볼까요? 1차 판단이에요. 즉 행정법령에 대해서는 얘가 일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1차 판단. 그러면 이 1차 판단을 국민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있잖아. 네가 아무리 뭐 1차 판단권자고 뭐건 간에 난 너의 판단이 좀 틀렸다라고 봐. 너무 과한 것 같아. 아니면 법에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법을 위반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뭔가 찾아갈 수 있도록 권익 구제도 마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판단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두 번째로 판단해줘 라고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1차, 2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더 중요할까요? 1차 판단권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판단권을 존중하는 흐름 속에서 2차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2차 판단권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취소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행정심판이에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행정심판 이렇게 써보세요. 상단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율을 하는 게 바로 행정심판법이에요. 행정심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할을 갖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때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1차 판단권자지만 얘의 1차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취소해줘 라고 청구하는 거죠. 갑이. 그렇죠? 그래서 얘가 1차 판단권자가 아닌 2차 판단권자가 되는 거예요. 2차 판단. 근데 얘한테는 보통 2차 판단이라는 표현을 잘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같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일종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팔은 아무래도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은 1년에 뭐 한 5만 건 정도의 쟁송이 있단 말이죠. 너무 많으니까 판사가 하면 대상포진 걸리잖아. 다 하면. 그러니까 니네가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줘 라고 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알겠죠? 도로교통법 사건이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러한 나중에 판단하는 행정심판이라는 애가 있다. 그게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종시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있죠. 종로에. 근데 대부분의 처분청은 또 세종시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고 행정부라고 한번 써보세요. 행정부. 얘네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행정부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예 다른 사법부로도 갈 수 있어요. 국민들은 얘가 더 페어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로 가면 이제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행정법원으로 가서 얘가 때린 1차 판단을 취소해줘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취소 소송의 제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각 몇 조에 따라서 때린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그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그렇죠?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2차 판단권자 이렇게 2차 판단에다 여러분 언더라인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 수 있죠. 아, 법원이라는 데는
행정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분청이라는 기관이 먼저 법령에 대한 1차 판단을 때리면 나중에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2차 판단을 때리는 데구나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1차 판단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를 위한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행정법령에 대한 2차 판단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판단 거기다 별표를 해주세요. 여러분 별표.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규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구성하는 게 행정소송법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를 합쳐서 우리는 쟁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쟁송.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구제를 받고 여기서 어떻게 구제를 받고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게 바로 행정쟁송법이 되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한테, 자, 얘가 국민한테 때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찾아가고, 얘가 또 얘를 찾아가고,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같이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CF 한번 보세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처분청하고, 이 행정법원이라는 사법부는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처분청을 구성하는 그 인적 구성을 우리는 보통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요. 행정부 공무원을 구성하는 주된 그런 인적 구성 체계는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들이죠. 근데 행정고시에는 행정법이라는 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에 대한 역량을 평가받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행시 출신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판사는 어때요, 여러분? 판사는 과거에는 뭐 사시가 있었고 지금 이제 변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배우냐면 행정법을 배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을 또 보고 얘는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행정법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어때요? 각각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알고 있는 애들. 알고 있는 애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처음 판단하고 얘는 나중에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예를 들면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 장기 알아요? 장기? 장기를 두는 사람이 없죠. 장기에 보면은 차가 있고 포가 있어요. 차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포라는 건 어떠한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와 같은 게 뭐냐? 즉 스스로 처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행정청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만 즉 처분청이 1차적 판단을 때려야지만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애가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차고 얘가 포인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긴장관계에 있고 그 긴장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권력 분립이라는 게 달성되고 그 권력이 분립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 분립에서 우리가 행정쟁성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거기다 형광펜을 써주세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기재부 장관이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라는 그 기관이 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때렸단 말이에요. 공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애가 1차 판단을 때렸죠. 얘가 1차. 그래서 이제 뭐 행정심판위원회를 가지 않고 행정법원이라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행정법원. 그래서 이거를 좀 취소해달라고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행정법원에 있는 법정을 가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사가 3명인데 여기에 있는 부장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배석 판사가 있고 이렇게 좌배석 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방청석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원고 즉 소송을 원하는 애는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고는 누가 나오느냐? 기재부 장관이 여기 나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거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위임을 줘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공익법무관들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피고는 기재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재부.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피고의 소송 수행자는 기재부를 대표하는 거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딱 부장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보여요? 기재부가 보여요?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원래는 국민이 보여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법원의 수건 사업이 뭐예요? 법원의 수건 사업. 판사를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보면 막 건물이 근사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논산 이런 데 가서 법원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후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을 좀 근사하게 법정을 만들고 에어컨도 좀 제대로 나오고 여기를 이렇게 가는 이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문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이 이렇게 이렇게 미닫이 문이에요. 여닫이 문이죠.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다 삐걱삐걱 소리 나고 막 장난 아니에요. 지방 가면 막 떨어지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느냐? 돈이 별로 없어요. 어디가 쥐고 있어요? 얘가 쥐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판사 한 명 늘리려고 그러면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 인사와 관련된 증표는 행안부 장관이 키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의 증편과 관련되는 거는 기재부 장관이 키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사라 그랬을 때 얘가 때린 1차 판단권을 개무시하고 국민의 편만 들어서 우린 국민의 힘으로 대법원장도 뽑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잘했겠거니라는 생각 하에서 혹시나 실수했을까 봐 보는 거란 말이에요. 법원의 구조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얘의 심리는 그래요. 설마 얘가 잘못했겠어?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사도 검사가 여기 앉고 피고인이 여기 앉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형사판사는 어떨까요? 피고인이 뭘 잘못했겠어 이렇게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검사가 뭐가 있으니까 기소했겠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하고 싸우는 부분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부장판사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얘가 잘했겠거니라는 생각 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너무 그렇게 치우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에 대한 권익도 좀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익 또는 국민의 권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렇죠? 이거 사이에서 비교 형량이라는 관념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의 심리의 기저에는 이 공익과 관련된 기재부의 1차 판단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권력분립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옆에를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형태와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일종의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그걸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처분청에 대한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눈치.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눈치라는 용어를 쓸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의 취지에서 정해진 소송 형태만 인정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시비를 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국가가 하고자 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그게 잘 존중되고 그게 잘 존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익이 잘 굴러가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을 통한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법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뭐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소송을 막 여러 개 제기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경제도 도모되는 이런 공익적인 가치. 자,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기본권도 만약에 존중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존재 가치가 없겠죠. 이러한 와중에도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1차 판단이 혹시나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10건 정도 제기하면 한 건 정도 승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건이 주는 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라는 것도 국민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무 엄격하게만 가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또 눈치를 봐야 돼서 국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 즉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3명이나 필요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처분청과 행정법원의 관계라는 부분이에요. 관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